반갑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대영쌤입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사제간의 인사 존중합니다. 오늘은 2일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요 192쪽부터 195쪽입니다. 학습지는 4단원 1쪽과 2쪽입니다. 그러면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업을 열어볼게요. 선생님이 운동 하나를 소개시켜 줄까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요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필라테스라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네,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 필라테스라는 운동입니다. 자, 다음은 옷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가을에 많이 입고 있는 옷이죠. 이 옷의 이름 뭔지 아십니까? 네, 코트인데 트렌치 코트라고 부릅니다. 그쵸? 선생님이 필라테스와 트렌치 코트 사진을 보여줬어요. 생뚱맞게 1차 세계대전을 얘기할 건데 왜 두 사진을 보여줬을까? 되게 생뚱맞죠? 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개 모두 다 1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필라테스라는 운동은 요제프 필라테스라는 독일인이 만든 운동이에요. 원래는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군인들 또는 부상병들의 재활 목적의 치료법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에는 운동으로 여전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트렌치 코트는요, 사실 이름부터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는 트렌치 코트인데 사실 트렌치는 참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호는 1차 세계대전 때 주로 활용이 되었던 전투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참호에서 입는 외투, 그게 트렌치 코트였어요. 오늘 1차 세계대전의 특징들까지도 같이 공부할 텐데요. 1차 세계대전의 특징으로는 참호전이었다는 게 있습니다. 이 참호는 어떤 곳입니까? 적군의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땅을 깊게 팔고 쭉 연결했던 군사 기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요 제대로 된 배수 시설이라든지 방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비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고 바람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이런 트렌치 코트를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트렌치 코트에는요 전쟁과 관련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벨트가 있죠. 이 벨트는 사실은 수류탄이라든지 무기들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이고요. 위에 보면 이렇게 견장을 달 수 있는 곳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대장, 분대장 같은 자신의 직급을 나타내는 견장다는 게 여전히 남아 있고요. 자세히 보면 이 가슴팍에 천이 덧대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군인들이 주로 이곳이 많이 달아져서 천을 덧댄 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죠. 어때요? 흥미롭죠?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이 현재 우리한테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부터 할 건데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첫 시작점은 사라예보라는 곳에서 일어난 한 발의 총성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단 한 발의 총성이 세계대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참여한 큰 전쟁이 되었다고요. 한 발의 총성이 이렇게 큰 전쟁으로까지 퍼지게 된 그 이유부터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보겠습니다. 학습지 1쪽인데요. 먼저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게 되려면 아래 우리 교과서에 있는 192쪽에 지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멋진 지도가 있는데 먼저 유럽의 상황을 보도록 하죠. 유럽을 확대해서 보면 삼국협상과 삼국동맹이라는 연합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좀 봐야 되는데요. 당시 독일 제국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부흥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돼야 될 게 뭐냐? 이 프랑스를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또는 이탈리아와 비밀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삼국 동맹이에요. 반대로 프랑스 역시도 또는 영국 역시도 떠오르고 있었던 독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비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까지를 포함해서 삼국 협상이라는 비밀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유럽의 상황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서로 견제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각각 비밀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제국주의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은요, 자신의 수도였던 베를린부터 오스만 제국의 비잔티움, 더 나아가서는 바그다드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삼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독일을 굉장히 견제했던 게 영국인데요. 이 영국은 카이로, 케이프타운, 인도의 콜카타를 합쳐서 CCC, 3C 정책으로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수많은 열강들이 전 세계로 제국주의를 확장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있는 상황. 이게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이탈리아, 이들은요, 삼국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삼국 협상이라는 비밀 동맹을 맺으면서 서로가 안 보이는 곳에서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세계대전의 첫 번째 배경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배경을 볼 건데요. 어디로 갈 거냐? 바로 이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록색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볼 건데요. 이렇게 펼쳐서 보면 이곳입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의 아주 복잡한 반도가 나와 있는데 이 반도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네, 발칸 반도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선생님 풍자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자에는요, 발칸이라 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꾹꾹 눌러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발칸이라고 하는 반도에 냄비가 지금 뭐 하기 직전입니까? 네, 터지기 직전이죠. 맞습니다. 바로 발칸 반도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럽의 화약고라는 별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하필 유럽의 화약고라 불렸을까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곳이라서 그랬습니다. 다음 사진을 지도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현재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들의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몇몇 나라들을 좀 봤을 것 같습니다.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처음 듣는 나라들도 많죠. 코소보, 몬테네그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발칸반도 현재도 수많은 나라들이 엉키고 삼켜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거를 민족 분포도로 보게 돼도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듯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국주의 상황이고요. 그 전에 민족주의라는 열풍이 불어서 각 민족들이 독립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뜨거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발칸반도 안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서로 들고 일어나면서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굉장히 뜨거워서 언제 터지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뜨거웠던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발칸반도에서 여러 전쟁들이 있게 되고요. 서로의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대립을 하는 상황이 이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칸반도에는요, 큰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슬라브족의 큰 형님은 누구냐면 바로 이 러시아였습니다. 반면에 게르만족의 민족들의 큰 형님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또는 독일 같은 제국이
이들의 큰형님들이었던 거죠. 이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의 대립이 있게 됐는데 이게 발칸반도의 대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형님들이었던 러시아와 독일의 대립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칸반도에서는요, 범게르만주의라고 불려지는 나라들과 범슬라브주의라고 불려지는 나라들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대립이 있게 되고요. 그 민족들을 봐주고 있는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 또는 러시아들의 대립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게 되냐?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 있게 됩니다. 네, 사라예보는 지금의 세르비아의 한 지역인데요. 이 세르비아는 발칸 전쟁을 통해서 하나의 지역을 이제는 획득하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세르비아에 딴지를 걸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죠.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습니다. 범슬라브주의였던 세르비아가 잘 나가게 되자 범게르만주의의 큰형님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딴지를 걸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화가 난 세르비아 청년이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를 암살하게 됩니다. 이 사라예보 사건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첫 총성이었습니다. 하나의 총성으로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얽히고 성켜있던 유럽의 상황들이 싹 풀려버리고 빵 터져버리게 되게 됩니다. 네, 세르비아를 봐주고 있던 러시아가 참전하고요. 그에 대응해서 독일이 참전하고요. 같은 협상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참전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스만 제국까지 참전하면서 이제는 특정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세계 대전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자, 세르비아에서 대한 오스트리아의 헝가리 제국의 선전포고가 있게 되자 각각의 엉키고 있었던 여러 국가들이 참전하게 되면서 세계 대전이 된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삼국 동맹의 국가들도 참전하게 되고요. 이에 질서라 삼국 협상의 국가들도 참전하게 되면서 이제는 세계대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쟁의 양상을 볼 건데요. 처음의 양상은 독일의 침공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지도로 보겠습니다. 자, 이 독일은요, 그 유명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슐리펜 계획이라는 건데,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싸우는 곳이 총 몇 개예요? 2곳입니다. 러시아도 봐야 되고요, 프랑스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곳과 이곳, 여기를 동부정선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서부정선이라고 하는데, 이 동서부의 전선을 다 막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힘을 실었던 곳이 어디예요? 이 서부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슐리펜 계획이라는 것이 빠르게 서부전선을 쳐서 프랑스의 수도였던 파리를 우리가 점령을 하자. 그리고 나서 러시아와 싸우자라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대대적으로 이 서부전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른 전투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에 잘 맞게 되면서 독일이 예상했던 것처럼 빠르게 점령하지 못하고 서부전선은 고착화에 되게 됩니다. 자, 다음 사진을 좀 볼 건데요. 자, 이 사진은 뭐처럼 보이십니까? 어떤 사진일까요? 자, 길다랗게 무슨 성 같은 게 짜라락 보이고요. 짜라락 보이죠? 네, 이게 바로 참호의 공중 사진입니다. 네, 독일은 이 서부전선을 빠르게 점령하지 못하자 이제는 각 적군의 폭탄을 막기 위해서 참호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호를 이렇게 파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쪽이 영국의 참호고요, 다른 한쪽은 독일의 참호입니다. 그래서 이 참호와 참호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대립을 하는 거죠. 이 참호 밖으로 나가면 총 맞아 죽는 겁니다. 하지만 명령을 떨어지면 나가야 돼요. 이 불과 몇 킬로 되지 않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처음에 참호가 뚫렸어요. 그러면 후퇴해서 뒤에다 참호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거미줄 같은 참호들이 정말 수천 킬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참호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정말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가 보통 습지대이고요. 비도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근데 참호에는 배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물이 고이는데요. 이 물 깨끗한 물일까요? 아니요. 네, 시체들이 떠다니는 물이죠. 그리고 사람들 똥오줌이 묻어있는 물입니다. 발만 담그고 있어도 자기 살이 썩어버리는 그런 참호에서 괴롭게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이 참호가 괴롭다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네,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나갈 수도 있을 수도 없는 곳에서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참호 속의 병사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게 사실은 이 쥐였습니다. 이 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참호는 천국도 이런 천국이 없습니다. 네,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쥐들의 크기가 정말 사람들의 팔뚝만 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쥐들은요, 죽은 사람과 자는 사람을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막 뜯어먹기도 하죠. 생사를 뜯어먹히는 경우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지옥 같았던 게 바로 이 참호 속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서부전선은 참호전으로 인해서 고착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런 고착화된 전쟁을 이제 바꿔보고자 해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래서 개발한 게 뭐예요? 유보트라고 하는 잠수함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을 통해서 해상을 장악하고자 했었어요. 해상에는 영국군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유명한 작전을 펼칩니다. 그게 바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입니다. 자, 이 작전은 영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배는 상선이든 군인 배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다 공격하겠다라는 작전이었어요. 근데 이 작전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영국의 상선이었던 루시타니아가 침몰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100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경고합니다. 너네 우리 미국 국민들 한 번만 더 피해보면 진짜 우리도 참전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핵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치머만 전보 사건이라는 거였습니다. 독일의 외무장관 치머만이라는 사람이 멕시코한테 몰래 이렇게 전보를 칩니다.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멕시코가 미국에게 뺏긴 모든 영토를 내가 되찾아줄 수 있도록 독일이 돕겠다라는 암호문이었던 거죠. 이 암호문이 미국한테 흘러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참전을 결정하는 계기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독일군이 진격을 해서 벨기에를 침공하지만 마른 전투 등으로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참호를 파서 전쟁을 하는 참호전이 전개가 돼요. 자, 서부전선은 참호전이 되고 있고요. 동부전선은 여전히 러시아와 대립하면서 전쟁이 고착화에 빠지게 됩니다. 전세를 변화하고자 독일에서는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이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전세가 연합국 측, 삼국 협상 측으로 많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왜요? 미국은 지금까지 차분하게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발전시키고 있었고요. 미국 역시 처음에 이제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군인들의 기세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참전이 어떻게 보면 전세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또한 러시아에서는요, 11월 혁명, 즉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독일과 같이 동맹국들과 단독 강화를 체결하게 되면서 전쟁이 이탈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정결하게 되는데 동맹국들이 항복하게 되고요. 독일에서도 결국에는 군인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빌헬름 2세가 퇴위하게 됩니다. 즉 독일 제국이 아니라 공화국이 수립하게 되면서 휴전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됩니다. 네, 수천만 명의 목숨을 뺏어간 전쟁이 끝나게 되었어요. 이 전쟁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신무기가 등장했다는 것이었어요. 자, 예전에는 전쟁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넓은 벌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총을 3열로 세워서 쏘고 장전하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듯이 1차 세계대전은요, 참호로 파는 참호전이었습니다. 참호로 나가면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참호를 뺏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의 신무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차였습니다. 일명 탱크라고 불려지는 전차가 이때 처음 등장하게 돼요. 이 탱크는 이렇게 참호에서 총을 쏴도 뒤에 전차 뒤에 숨으면 적군을 막을 수 있죠. 네, 총알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차 뒤에 숨어서 진격하는 용도로 또는 총알을 막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과 공격 수단으로 전차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참호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가 나왔을까요? 네, 독가스였습니다. 그쵸? 바람을 타서 독가스를 살포하게 됩니다. 그럼 참호수에 숨어 있어도 폐가 썩는 독가스로 인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때 하늘에서의 전투기도 등장하게 되면서 공군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의 양상을 바꿔가면서 수많은 신무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쟁이 신무기들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되는 거죠. 독가스 같은 경우에는요, 적군만 죽이지 않아요. 바람이 반대로 불면 어떻게 돼요? 아군까지도 죽게 되는 거죠. 아무리 방독면을 써도 정화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죽은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총력전입니다. 과거의 전투를 한번 볼까요? 과거의 전투는요, 전선에서만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전방과 후방이 있었다고요. 그쵸? 전방에서만 싸우고 후방은 전쟁이 일어난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은 그러지 않았어요. 전방과 후방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방이든 후방이든 모두가 이 전쟁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총력전이었습니다. 자, 또 전쟁은 원래 어떤 성별의 산물이었습니까? 남자들의 산물이었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은 여성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모두가 참여하는 총력전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포스터가 있습니다. I want you 라고 하는 미국의 참전 포스터고요. 여기는 영국의 참전 포스터인데요. 아주 늙은 사람들까지도 독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성들도 얘기한대요. 가라! 라고요. 여성들까지도 이렇게 선전을 하고 총력을 다하라고 했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들 역시도 이런 군수무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까지도 전쟁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총력전의 양상도 보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차 세계대전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갔지만 여성들의 참정권이라든지 여성들의 권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는 그 빈자리를 여성들이 공장에서 채우게 됩니다. 자본가들 입장에서 보니까 여성들도 일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높아지게 되면서 여성들의 참정권에 신장도 가져오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쟁의 특징이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호전이 있었고요. 총력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호를 극복하기 위한 신무기의 등장도 있었어요. 탱크, 전투기, 잠수함, 독가스 같은
신문기도 등장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오늘 내용 잘 공부하셔서 질문지 작성하시고 학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